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30년 만에 맞는 고향의 공기다. 내 이름은 김진아, 한국 이름은 서지안이다. 올해 45살이다. 미국 뉴욕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른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족들을 만나러 온 사람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다들 기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내 가슴 속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다. 나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한국에 왔다. 바로 나를 버린 어머니를 찾아 복수하기 위해서. 짐은 제가 들겠습니다, 대표님. 미리 예약해둔 차의 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고마워요. 호텔로 가주세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들. 한국은 많이 변했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였다. 아니, 더 깊어졌다. 나는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날부터 내 고통은 시작됐다. 양부모의 집, 겉으로는 깔끔하고 단정한 하얀 집이었지만 그 안은 지옥이었다. 양아버지 마이클은 술만 마시면 변했다. 야, 중국 인형? 이리 와봐. 내가 얼마나 비쌌는지 알아? 5,000달러야. 내 개보다 비싸게 주고 산 거라고. 양어머니 낸시는 그런 남편을 말리지 않았다. 대신 나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참으렴. 아빠가 술이 깨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마이클은 자주 나를 벽장에 가두곤 했다. 어두운 벽장 안에서 나는 몇 시간씩 웅크리고 앉아 울었다. 엄마, 왜 나를 버렸어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학교는 또 다른 지옥이었다. 금발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눈에 띄는 이상한 애였다. 쟤는 중국에서 왔대. 짱깨야. 냄새 맡아봐. 김치 냄새 난대. 릴리라는 여자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웃었다. 나를 보며 눈을 위로 당기고 칭창총하며 놀렸다. 점심시간에는 늘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어느 날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누군가 내 도시락에 침을 뱉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학교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 12살 때였다. 양아버지가 술에 취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이제 내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확인해 볼 시간이야. 그가 내 이불을 확 젖혔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사흘 동안 근처 공원에서 지냈다. 경찰이 나를 찾아 집으로 데려갔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까. 대신 그날부터 내 방문에 의자를 받쳐 잠을 청했다. 넌 우리 집의 수치야.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창피해. 고등학교 졸업식 날 양아버지가 취해서 소리쳤다. 그날 난 결심했다. 이곳을 떠나 성공해서 모두에게 복수하리라. 특히 나를 이런 지옥에 보낸 친어머니에게. 대학 시절 나는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합격했을 때 양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성공을 축하할 자격이 없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한국인 입양아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거기서 처음으로 내 상황이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학대받고 상처받았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울면서 맹세했다.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 그 여자를 찾아내겠어. 나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27살에 첫 회사를 차렸고 2년 만에 5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30살에 두 번째 회사를 세웠고 5년 후 그 회사는 10억 달러 가치의 기업이 됐다. 성공할수록 내 복수심은 더욱 커졌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그녀의 얼굴을 상상했다. 얼굴도 모르는 여자 하지만 분명 그녀를 만나면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양아버지가 간경화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대신 그날 저녁 샴페인을 마시며 축하했다. 한 명 끝. 이제 남은 건 그 여자 하나.
특별조사팀을 고용해 어머니를 찾게 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 서울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즉시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호텔 방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다. 33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메일함에는 비서가 보낸 파일이 있었다. 제목은 단 하나. 박영신 58 현재 위치 및 정보. 드디어 손이 떨렸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상했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파일을 열자 한 여자의 사진이 나타났다. 허름한 청소부 옷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었다. 한쪽 눈은 초점이 없어 보였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이 여자가 나를 버린 여자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박영신은 강남구에 있는 대형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고 서울 변두리 반지하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결혼 기록은 있지만 현재 이혼 상태. 남편이었던 서민호는 5년 전 행방불명되었고 전과 기록이 여러 건 있었다.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어린 시절부터 그려왔던 복수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녀를 놀라게 하는 것. 그녀의 초라한 삶을 조롱하는 것. 그녀가 나를 버린 이유를 묻고 그 변명이 무엇이든 내 성공을 던져주는 것. 그래, 이건 운명이야. 내일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이다. 30살, 40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꿈꿔온 복수의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왔다. 기다려, 내가 간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내게 준 고통 그대로 돌려주겠어.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내 마음속에 흐르는 한의 눈물처럼. 아침이 됐다.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강인하고 냉정해 보였다. 좋아. 바로 이런 표정으로 그녀를 만날 것이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 차에 올라탔다. 강남 LK타워로 가주세요. 기사에게 말했다. 지금 시간이면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것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흥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모르겠다. 아마 둘 다일 것이다. 30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 왔다. 나를 버린 여자를 드디어 만날 수 있다. 괜찮으실까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십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물었다. 네, 괜찮아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냥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요. LK타워에 도착했다. 88층 마천로, 유리와 강철로 만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이 화려한 건물에서 내 어머니는 바닥을 닦고 있다. 비참한 인생이군. 어쩌면 이것도 일종의 복수일지도 모른다. 나를 버린 대가로 그녀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로비로 들어섰다. 넓은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여기저기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초라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그녀를 발견했다. 기둥 뒤에 서서 그녀를 지켜봤다. 박영신은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바닥을 닦고 있었다. 머리는 반이 희게 변했고 마른 체구였다. 실명된 왼쪽 눈은 초점이 맞지 않았다. 그녀는 움직일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다. 분명 몸이 아팠다. 저 사람이. 처음엔 연민 같은 감정이 스쳤다. 하지만 곧 딱딱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안 돼. 동정하면 안 돼. 그녀가 지금 힘들게 사는 것은 자신의 선택 때문이다. 나를 버린 그녀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녀를 향해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청소부 관리자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봐요. 이쪽은 왜 아직도 안 했어요? 얼마나 느리게 일하는 거예요? 박영신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관리자가 떠나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더 열심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양아버지에게 욕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던 내 모습.
그래. 어머니와 나는 비슷한 삶을 살았구나. 하지만 다른 점은 나는 강해졌고 그녀는 더 비참해졌다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까? 당장 다가가 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아니다. 더 지켜보자. 모든 것을 알아내자. 그래야 더 효과적인 복수가 가능할 테니. 로비 한쪽에 있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서 그녀를 계속 지켜봤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작은 도시락을 꺼내 계단 아래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혼자서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대표님, 오늘 저녁에 저희 한국지사 직원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6시까지 준비해 드릴까요? 취소해. 전화를 끊고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결심했다. 오늘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자. 내일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그녀를 만날 것이다. 나를 버린 이유를 묻고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상기시킬 것이다. 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내게 준 상처 100배 1000배로 돌려받게 해주겠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풍경이 지나갔다. 내일이면 30년의 의문이 풀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나의 복수는 더욱 달콤해질 것이다. 다시 아침이 밝았다. 오늘 그녀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물을 것이다. 왜 나를 버렸는지, 왜 나를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보냈는지. 양아버지가 술 취해 내게 손찌검할 때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짱깨라고 놀릴 때마다, 내 피가 섞이지 않은 그 나라에서 늘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 지옥을 선택한 이유를.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구두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다. 당연하다. 30년이 지났고 그때의 나는 3살배기 아이였으니까. 박영신 씨?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한쪽 눈이 실명된 탓에 제대로 보지 못했다. 저를 모르시겠어요? 이제 말할 시간이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저는 서지안입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버린 딸이에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 지아나. 그녀가 내게 다가오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눈물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같아 불편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눈물? 감정? 미안함?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가 무책임했다는 증거를 얻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를 버렸어요? 날카롭게 물었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널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 어이없는 변명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자식을 버리는 게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죠?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름진 두 손을 떨며 말했다. 내 아버지. 그 사람은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서민호. 내 아버지라는 남자는 도박 중독자였다. 결혼 초기에는 온화했던 그 남자가 사업 실패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어머니를 때렸다. 내가 태어났을 때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도박장에 있었다고. 그래도 내가 태어나고 처음 1년은 괜찮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도박 빚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은 더 폭력적으로 변했어.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변명일 뿐일까? 그래도 그게 나를 버린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왼쪽 눈을 가리켰다. 이 눈, 내가 3살 때 생긴 일이야. 그날 밤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도박으로 큰 돈을 잃었다고 했다. 나는 배가 고파 울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 울음소리에 격분했다. 내 아버지가 널 안고 발코니로 나갔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15층이었어. 이 애도 팔아서 빚 갚아야겠다고 소리쳤지. 그러더니 나는 숨을 멈췄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그러더니 널 아래로 던지려고 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 널 잡았어.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얼굴을 주먹으로 쳤고 이 눈을 다쳤지. 그날 밤 어머니는 남편이 자는 동안 도망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남편이 잠든 사이 나를 안고 집을 나왔다. 친구 집에 숨어 있었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다니며 협박했다. 찾아내면 둘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알았어. 한국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널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선택했어. 해외 입양. 믿기 힘들었다. 평생 가슴에 품어온 버려졌다는 상처가 갑자기 살기 위해 보내졌다는 이야기로 바뀌다니. 그럼 내가 입양된 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다. 내가 떠난 후 아버지는 그녀를 찾아내 처참하게 폭행했다. 그녀를 계단에서 밀쳐 다리가 부러졌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절뚝거리게 됐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시절에는 가정폭력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 사람은 내가 널 어디로 보냈는지 알아내려고 날 고문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난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안전하길 바랐으니까. 그녀는 10년 동안 그 남자와 함께 살았다고 했다. 끔찍한 폭력과 학대 속에서 결국 그 남자는 도박 빚 때문에 사라졌고 그녀는 겨우 자유를 얻었다. 혼자 남겨졌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널 찾는 거였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입양 기관에서는 아무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어.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지내는지, 아무것도.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이야기가 진실처럼 들렸다. 하지만 3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상처를 하루 만에 내려놓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목이 메었다. 내가 미국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알아요? 양부모는 나를 학대했고 학교에서는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다고요.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오, 지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내가 좋은 가정에 입양될 거라고 생각했어. 행복하게 자랄 거라고. 갑자기 그녀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내가 잘못했어. 지아나.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날 용서하지 마. 그럴 자격 없어.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이제 행복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초라한 여인, 68살의 이 상처 입은 여인이 정말 내 어머니인가? 그녀가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낸 것일까? 자체업자들이 나타났다. 어머니에게 빚을 갚으라며 협박했다. 나는 그들에게 돈을 주고 물리쳤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왜 그랬어?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쩌면 당신 이야기가 진실인지 알고 싶어서일지도 몰라요. 그날 밤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났다. 내일 다시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진실을 더 알아봐야 했다.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것은 오늘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는 것이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 만약 그녀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안고 그래도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흘이 지났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마음도 그랬다.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엄마의 이야기는 내 가슴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다. 30년간 품어온 분노와 증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실명된 눈, 절뚝이는 다리, 그 모든 상처들이 나를 지키기 위한 대가였다면 내 복수심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침대에 앉아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봤다. 미국에 도착한 직후의 내 모습이었다. 까만 눈동자의 긴 생머리, 슬픈 표정의 3살배기 아이. 그때 나는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매일 밤 울면서 엄마를 찾았을 것이다. 어쩌면 그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로 변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에 화려한 정장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선택했다. 화장도 평소보다 옅게 했다. 오늘은 복수자가 아닌 그저 딸로서 엄마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다. 비가 그친 후에 서울은 씻긴 듯 깨끗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다. 복수에 불타던 마음은 어느새 초조함과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타워에 도착했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청소부 관리자는 그녀가 아파서 오늘 쉰다고 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의 반지하 주소를 확인하고 곧장 차를 돌렸다. 도심의 화려한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낡은 아파트 단지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허름한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리자 희미한 기척이 들렸다. 천천히 문이 열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의 상처 입은 얼굴, 그 뒤로 보이는 초라한 집, 천장에서 새는 빗물을 받는 양동이들. 이것이 내 복수의 대상이었던 사람의 현실이었다. 안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자체업자들이었다. 그들은 문을 거칠게 밀어젖히며 들어왔다. 그들을 보는 순간 엄마의 몸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얼굴에 멍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해졌다. 복수심은 사라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번에는 엄마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녀를 해친 자들에 대한 분노였다.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을 맞섰다. 전화 한 통으로 비서와 법무팀, 경찰까지 불렀다. 자체업자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들이 떠난 후 엄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지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작은 방 안을 둘러봤다. 6평 남짓한 공간, 낡은 가구들, 천장에서는 물기가 스며나와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다. 벽면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이런 곳에서 그녀는 30년을 살아왔다. 나를 그리워하며, 나를 위해 견디며, 부엌에서 약상자를 찾아 엄마의 상처를 돌봤다. 그녀의 멍든 얼굴에 소독약을 바르는 순간 뭔가가 무너져 내렸다. 엄마는 아픈 기색 없이 가만히 있었다. 수십 년간 폭력에 시달려온 사람의 참을성이었다. 그 모습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거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여자의 사진. 낡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다. 엄마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진이라고 했다. 30년 동안 그녀의 곁에 있었던 유일한 우리의 흔적.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그녀를 증오하며 살 동안 그녀는 나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이다.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이었다. 내가 그녀를 미워하며 살았다고. 복수하기 위해 성공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다고. 그녀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보낸 것임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30년의 고된 노동이 만들어낸 손이었다. 함께 살자고 했다. 처음에 그녀는 놀라며 망설였다. 하지만 내 진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30년간 참아온 그리움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비서와 법무팀,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다. 사채업자들 문제를 처리하는 동안 엄마와 나는 손을 맞잡고 있었다. 과거에 묶여있던 두 사람.
이제는 서로를 찾아 미래로 향하는 두 사람. 그날 저녁, 우리는 엄마의 짐을 쌌다. 30년, 인생이 고작 작은 가방 2개에 담겼다. 가방 속에서 가장 소중히 챙긴 것은 우리의 사진이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삶의 이유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성공과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동안 엄마는 단 하나의 희망, 나를 다시 만나는 것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다. 엄마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내가 자란 모습이 자랑스럽다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찡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자랑스럽다라는 말.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엄마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도 있었다. 이런 세계는 그녀에게 낯설었을 것이다. 목욕탕에 따뜻한 물을 받아 엄마에게 드렸다. 그동안 나는 룸서비스로 저녁을 주문했다. 스테이크, 랍스터, 샴페인, 가장 좋은 것들로만. 엄마가 목욕을 마치고 나와 준비해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실크 파자마. 그녀에게는 너무 호화로운 것이었지만 내게는 그조차 부족하게 느껴졌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30년 만에 첫 식사였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도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다시 찾은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30년의 시간이 무의미해진 것 같았다. 식사 후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다. 엄마는 내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다. 그 작은 행동에 눈물이 났다. 어린 시절 듣고 싶었던 말, 느끼고 싶었던 보살핌. 어머니의 사랑. 목이 메어 겨우 말했다. 평생 그녀를 미워했지만 지금 깨달았다고.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미움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엄마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 온기는 30년 전 아기였던 내가 마지막으로 느꼈던 그 온기와 같았다.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엄마는 이미 일어나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어제와 달랐다. 더 편안해 보였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아침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나눴다. 뉴욕으로 돌아가 함께 살 것. 엄마의 눈 수술을 받게 할 것.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30년간의 고통 끝에 찾아온 행복의 눈물. 일주일 후 우리는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엄마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긴장한 듯했다.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설렘. 모든 것이 새로웠다. 그녀에게도 나에게도.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였다. 30년 전 3살배기 내가 한국을 떠날 때와는 정반대의 감정이었다. 그때는 슬픔과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은 기대와 설렘이었다.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더 이상 버려진 딸도 외로운 어머니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찾은 두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다.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사랑해요, 엄마.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30년 만에 찾아온 행복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여정을 시작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더 이상 버려진 딸의 복수가 아닌 찾아낸 딸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